자신의 건강과 후계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에 심기가 상한 박 대통령은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윤필용 장군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윤 장군과 육사 8기 동기생이자 라이벌 관계였던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윤 장군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교들을 모두 수사했는데 유독 하나회 회원들이 많았다. 당시 3차에 걸쳐 조사를 받은 하나회 회원들은 회장이었던 나를 포함해 육사 11기부터 20기까지의 선두주자들이었다. 강창성 사령관은 약 3주에 걸친 수사를 마친 후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규 경호실장과 김정렴 비서실장도 동석했다고 한다. 보고를 다 들은 박 대통령은 노기를 띠고 이후락 정보부장까지 구속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보안사령관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또 각하의 측근이 모반했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니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해 관계된 사람들을 수뢰,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보안사에서 올린 하나회 핵심 장교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직접 동그라미 X 세모 표시를 해가면서 구속, 예편, 감시 등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이 처벌 대상자 명단에서 나와 노태우, 최성택, 정호영, 박준병 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X표를 해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그 후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1973년 8월에도 나와 노태우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위한 건의서를 올렸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훗날 강 사령관이 제가 문서를 직접 나에게 보여주며 얘기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다. 윤필용 장군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되자 군 안팎에서는 강창성 사령관이 자신의 라이벌인 윤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 지나치게 가혹한 수사를 했으며 그 추종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하에 중추 역할을 해온 군 간부들을 너무 많이 다치게 해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들이 나돌았다. 얼마 후 박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에서 박종규 경호실장, 최우군 육사교장, 강창성 보안사령관과 골프를 치면서 강 사령관에게 며칠 전 몇몇 장군이 찾아와서 강 장군 때문에 경상도 장군의 씨가 마른다고 불평하더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창성 사령관은 그 후 상관 구사령관으로 보직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상 좌천이었다. 조선시대의 사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사건은 당시 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정치권에까지 큰 파문이 일었다. 나는 사건의 발단이 된 그 일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윤필용 장군이 그런 말을 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해 상세히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그 조사 과정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던 하나회가 논란의 표적이 되었던 만큼 하나회가 만들어진 과정과 모임의 성격 등에 관해서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경남 진해의 육군사관학교로 갔던 첫 소집일 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니 입고 있는 옷이나 모습들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고등학교 교복 차림에 여드름 투성이 소년이 있는가 하면 제법 오래 군대 밥을 먹은 듯한 하사관 복장의 군인들도 많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알만한 사람은 없었다. 합격자가 여러 명인 학교는 같은 학교 출신끼리 어울렸지만 대구공고 출신은 나 혼자인 듯했다. 말 붙일 만한 사람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각자 이리저리 알만한 인연들을 찾아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제일 먼저 교분을 맺게 된 사람은 같은 대구에서 온 노태우와 김복동이었다. 이들과는 첫 번째 소집이 있던 날부터 알게 됐다. 이 두 사람은 나와 같은 중대에 속해 있었는데 나는 2구대, 노태우는 3구대, 김복동은 1구대에 속해 있었다. 당시에는 식사량이 부족하다 보니 PX에서 파는 빵으로 허기를 채우곤 했다. 그런데 그 빵마저 양이 많지 않아 순식간에 다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빨리 달려가야 빵을 살 수 있었고 먼저 간 사람이 친한 사람의 목같이 생겼다.
걸음이 빠른 나는 PX에 먼저 달려가 노태우와 김복동의 빵까지 챙겨서 그들에게 건네주곤 했다. 육사에 정식으로 입교한 뒤 나는 노태우, 김복동과는 동기생으로서의 단순한 우위 이상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우리들의 대화 주제는 생도생활과 관련한 일상적인 화제를 벗어나 국가, 군, 충성, 역사 등에까지 미쳤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은 서로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일치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힘을 합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 결의를 머리에 그렸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나중에 최성택과 박병화 두 사람이 합류해 5사람이 되자 우리는 오성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는 용성, 노태우는 관성 등 5명이 각자 성이라는 별호를 만들었는데 그런 별호 때문에 오성회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의미는 모두 오성 장군의 꿈을 갖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백운택과 손영길이 합류해 7명이 됐지만 칠성회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후 정호영, 권익현, 노정기 등이 새로 참여하면서 우리 모임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3학년이 되자 육군사관학교가 경남 진해에서 서울 태릉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우리는 주말에 외박을 나갈 때면 을지로에 있는 최성택의 집에 모여 진지한 토론을 벌이곤 했다. 내일의 한국을 위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1차,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는가 등이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토론은 종종 새벽 2시를 넘도록 계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 오성회라고 이름 붙인 이후 또 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훗날 이 모임은 하나회의 모태가 됐다. 당시 동기생들 사이에는 우리 외에도 몇 개의 모임이 더 있었다. 서울, 호남, 이북 출신들이 각각 출신지별로 모여 만든 모임이 있었고 그 밖에 특별한 그룹으로는 김석원 장군의 아들인 김영국 생도가 주도한 경기고 출신 럭비부 중심의 그룹, 반공청년단의 원로를 아버지로 둔 이효 생도를 중심으로 한 그룹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주도하던 오성회는 점차 후배 생도들에게까지 그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다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의 애국결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민족도 하나, 나라도 하나, 충정을 바칠 곳도 하나라는 뜻을 담아 명칭도 하나회로 바뀌었다. 어려운 군생활의 여건 속에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큰 뜻을 뿜으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자는 서로서로에 대한 다짐이 취지였던 모임이었다. 하나회의 성격과 관련해 세간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회가 정치 군인들의 사조직으로 진급과 보직에서 끼리끼리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이다. 하나회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진급이 빠른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진급이 빨랐던 것이 아니고 각자 충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받아 진급이 빨랐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영남 출신 장교들만의 비밀 서클이었다는 주장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고향 출신들이 어울리게 됐던 거지만 이후에는 호남을 비롯해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가입시켰다. 영남 출신 회원의 숫자가 많았던 것은 입결 당시 지원자들의 숫자가 경남 41명, 경북 29명, 전북 27명, 나머지 10명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도들의 출신 지역 비율에 있어 영남 출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1976년 6월 14일 나는 경호실 작전차장부로 발령을 받았다. 제1공수특전단장으로 근무한 지 4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이듬해 1977년 2월 1일 나는 소장으로 진급됐다.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 156명 가운데 나를 포함해 손영길, 김복동 등 3사람만이 가장 먼저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8년 1월 23일 나는 드디어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는 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내가 드디어라고 표현한 것은 나의 사단장 진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면 바로 사단장으로 나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소장으로 진급한 뒤에 보직 변경 없이 그 자리에서 1년이나 더 근무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내가 소장 진급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사단장으로 내보내 주신 것이다. 보병 제1사단은 대한민국 육군사단 가운데 제일 먼저 창설된 부대로서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베티고지 전투 등 국군의 전사에 길이 남을 큰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북한군에게 패배한 일이 없는 아주 명예로운 부대였다. 또한 1사단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에서 불과 33.8km의 거리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로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나는 사단장으로 부임한 후 100일간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사단 사령부 내에 머물며 부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나갔다. 사단 작전 지역의 지도를 벽에 붙여두고 다양한 지형 징후를 익혔다. 산의 높이, 강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유속, 그 위에 설치된 다리의 길이와 넓이까지 낱낱이 숙지했다. 한편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과 참모들의 이름과 직책, 인적 사항들을 꼼꼼히 파악했다. 나는 우선 장병들에게 우리 부대에 부여된 임무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1사단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 줌으로써 자부심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나는 우리 부대를 스스로 천하제일사단이라 부르게 함으로써 사기를 드높이고 장병 각자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문전역에 나가 환송식을 베풀어 주었다. 내가 1사단장에 부임한 1978년 1월 23일은 1.21 사태가 일어난 지 꼭 10년 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늘 1.21 사태의 교훈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휴전선을 침범해 1사단 지역의 철책선을 뚫었고, 다음날 새벽에는 임진강 너머 파주 지역 파평선에 도착해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을 뼈아프게 되새겨봤다. 1사단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적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었고, 지역 내에는 간첩 루트로 종종 이용되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한시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다. 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철책선의 모든 초소에 직접 들러 장병들을 격려했다. 갈 수 없는 초소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기억해둔 중대장이나 소대장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사단장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돌아다녀도 그 넓은 지역을 완벽하게 순찰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2가지를 강구하기로 했다. 그 하나는 1.21 사태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온 루트가 바로 제1사단 지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방어 진지와 차단벽을 GOP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상부에 건의한 것이었다. 전략적 방어 방벽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남침 도발을 초전에 GOP 내에서 저지하고 제압하기 위해 방어 방벽은 물론 GOP 축성 진지, 철책선 이전 공사 등을 추진해 완벽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 지점을 통한 적의 침투를 막고 혹시 침투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 사단 병력이 보호된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다행히 최초로 창안된 나의 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 겨울이 닥치기 전에 시설을 완공할 수 있었다. 2번째 방안은 사단 장병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내거는 것이었다. 사단 지역에 들어온 간첩을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장병에게는 고향까지 헬기를 이용해 특별 휴가를 보내주고 사단장 연봉에 해당하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립된 비무장지대의 GOP에서 근무하다 보면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을 때 간첩을 생포하거나 사살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반드시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간첩이 내가 있는 초소를 비켜가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하는데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이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없던 용기도 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방안이 알려지자 부대 곳곳은 간첩을 잡겠다는 열기로 불타올랐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간첩아 제발 다른 곳으로 침투하지 말고 내가 있는 초소로 와다오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였다. 어느 날 한 장교가 사단장 관사로 나를 찾아왔다. GOP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젊은 장교였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한 후 간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미처 간첩을 잡기 전에 전출 발령이 났으니 GOP 근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소청을 드리러 왔다는 것이었다. 간첩을 꼭 잡아보고 싶으니 GOP로 다시 보내달라고 호소하던 그 젊은 장교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부임 후 제대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부대 기강을 잡느라 여념이 없던 3월의 어느 날 집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부대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모시고 왔다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사람도 어머니 못지않게 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다. 그 후 병환이 있던 어머니는 제법 긴 시간의 자동차 여행이 무리였던지 연희동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자리 보존하고 누워 그만 일어나지 못하셨다. 가난 때문에 고생만 하셨고 이제 좀 살기가 나아져 모실만해지자 늘 병치레를 하신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미어졌다. 집사람이 침실옆 안방에 모셔놓고 기침하실 때마다 뛰어가 살펴드리고 있지만 심한 기침으로 편한 잠도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정신전력학교에 입교하기 위해 모처럼 집에 들렀을 때만 해도 현관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시던 어머니께서 거짓말처럼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의 임종은 아버지 임종 때처럼 집사람 혼자서 맞았다.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된 것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소반 위에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늘 기도하시던 대로 음력 3월 3짓날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는 아주 좋은 절기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께서 먼저 가 기다리고 계신 내천리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산 어귀는 온통 진달래 꽃밭이었다. 사단장으로 부임한 후 내가 집념을 가지고 추진한 작업은 GOP 내의 방어 진지 및 차단벽 설치와 땅굴 탐색이라는 과제였다. 방어 방벽 설치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돼 부임한 첫 해 겨울이 되기 전에 완공됐지만 땅굴 탐색 작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당시는 북한에서 귀순한 김부성 씨가 땅굴 굴착 사실을 제보한 지 이미 4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땅굴 탐색을 위해 뚫어놓은 시추 공만도 107개나 되었다. 나의 전임 사단장 때부터 시작된 땅굴 탐색 작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땅굴을 찾는 일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북한의 그간의 행적에 비춰볼 때 김부성 씨의 제보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드시 찾겠다는 집념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탐색 작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북한에서 측량 기사로 일했던 김부성 씨가 귀순한 후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 모두 8개나 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1974년 9월 5일의 일이었다. 자신이 직접 땅굴 굴착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그는 임진강 북쪽 송악 OP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개성 동쪽 214 고지를 가리키며 북한이 1사단 지역으로 땅굴을 파내려 오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북한은 2년 전부터 땅굴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미 군사 분계선을 돌파했을 것이고 땅굴 출구는 김포나 문산 지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의 제보대로 Please